하얀 눈은 세상을 깨끗이 보이게 하려는 신의 노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세상을 맑게 만들 법의 노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겨울은 내 머리 위에 있다. 하지만 영원한 봄은 내 가슴 속에 있다.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 여러분에게 따스한 봄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손이 시려워 꼭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주시죠. 법으로 데워드리겠습니다. 작곡하는 법정이 유재한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겨울 석 달을 따뜻하게 한다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친절한 말 따뜻함으로 추운 겨울을 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말들로 정말 저희가 인사를 드렸는데 유재환 씨만 또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그죠? 아, 가수니까요. 예. 동심이야말로 법이 필요 없는 세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그냥 재환 씨가 네. 동글동글해서 동글. 아, 예, 예. 그렇다. 또 이제 법중이다 보니까 또 네, 네. 예, 동요도 불러줬고 겨울은 머리 위에 있고 이 봄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네. 있다. 요 멘트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빌 게이츠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머리는 하드웨어, 이 마음속, 가슴은 소프트웨어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현실이고 마음은 이제 미래를 좀 내다본다. 그렇죠. 마음속은 영원히 따뜻하다. 야, 이런 얘기를 또 빌 게이츠가 했다고 그러니까 또 색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러게요. 저는 또 우리 일중 아나운서님, 우리 MC님 멘트가 참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죠? 네. 하얀 눈은 세상을 깨끗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신의 노력이다. 정말 올해는 눈 구경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예, 안전하게 사고가 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하얀 눈 겨울에 보면 좋잖아요. 네. 자, 그나저나 정말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정말 2023년에 내가 이거는 내가 꼭 하고 끝내리라. 전 겨울 여행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겨울 여행. 예, 겨울 여행 가는 길 동안 제가 낸 겨울 앨범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우와. 한번 제가 그런 걸 노리고서 그 유명한 윤도현 네. 씨한테 피처링을 받았지 뭐예요. 그래요. 같이 있는 나의 크리스마스 어떤 것보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같이 겨울 여행 갈까? 저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한참 코로나19 때문에 송년회 이런 거 못 했었잖아요. 맞아요. 모이질 못했으니까. 올 겨울이 가기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좀 따뜻한 분위기에서 파티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파티 피플 좋죠. 저는 또 어김없이 12월에 피트니스를 끊을 겁니다. 그럼요. 남들이 1월에 끊을 때 저는 한 달 전에 한 달 먼저. 한 달 먼저 끊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몸짱이 되기 위한 노력.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자, 정말 12월부터 정말 이 겨울을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법도 함께 챙기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더 유익하다는 거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위한 우리들의 법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새로운 법률 뭡니까? 네, 담배가 유해하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어떤 성분 때문에 유해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불에 태우면서 나는 그 타르 시커멓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거기에다 이제 뭐 중독성 강한 니코틴도 있을 테고 네. 좋은 건 일단 뭐 하나도 없다. 그게 담배다. 뭐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담배 그 포장지 있잖아요. 그거에 네. 보면은 유해 성분 8종류가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담배를 안 펴가지고요. 오, 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갑자기 거리두기를 확 네, 하네요. 네, 거리두기 확 원래 하는데 안 피신 거예요, 배국장님? 군대 때 폈습니다. 근데 끊으신 거군요. 네네, 군대 때는 근데 다 핍니다. 이런 구체적인 유해 성분을 모두 검사하고 공개해야 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원래 어느 나라든지 다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게 유해 성분이 예. 다 공개되어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재환 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다 이제 법적으로 이런 유해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계보건기구의 담배 규제 기본 협약 WHO FCTC에 따라서요. 담배 유해 성분을 분석하고 그것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2005년에 이 협약에 비준을 하게 됨으로써요.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타르, 니코틴 등 유해 성분의 일부,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 주신 그 8종만을 담뱃값 이제 포장지에다가 표시를 하도록 해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법에 따라서 이를 꼭 이행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야, 그러니까 2005년에 이 협약에 비준을 했는데 20년이 다 돼서야 그 기본 협약을 이제 지키게 된 겁니다.
근데 원래 담배에 정말 발암 물질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8종류 외에는 이렇게 비밀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WHO에 의하면은 담배에는 4천여 가지의 화학 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2년 뒤인 2025년에는 이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담배 회사는 2년마다 담배 제품의 구성 성분, 함유량 검사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맛집의 요리 비법도 아니고 그걸 왜 계속 비공개로 해왔는지도 모르겠는데 4,000가지나.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네요. 어쨌든 담배의 유해 성분이 이렇게 다 공개되기 시작하면 확실히 금연에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이 검사 결과를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당연히 이 결과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은 판매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정부 당국에서. 그리고 기한 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 담배들을 회수해서 폐기 처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공개되는 어떤 유해성의 그 성분은 그 어떤 위원회에서 개별 국가마다 독자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담배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지요? 맞습니다. 이제 네. 담배 유해성 관리법의 규제 대상은요.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 연초라고 하죠. 이 연초에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이 연초 잎이라고 하죠. 이 담배 태우시는 분들보다 사실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 주변에서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액상 전자담배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네. 또 액상 담배가 어떻게 표현하자면 좀 예쁘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패션 아이템처럼 많이 팔리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2022년 기준 국내 성인 흡연자 10명 중에 1명은 액상 담배를 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쁜 모양 그리고 화려한 색상으로 좀 청소년이나 여성의 사용이 느는 추세라고 또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액상 담배 시장은 기존의 담뱃잎 그리고 뭐 이런 뿌리 줄기 니코틴 제품에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대체된 상태예요. 그래서 합성 니코틴의 이 액상 전자담배는요. 지금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규제나 세금 부과 대상에서도 기존의 담배와는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 저의 생각인데요. 안전한 담배란 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없죠. 그렇죠. 확실히 이제 뭐 앞으로도 이제 액상 전자담배 또한 국회에서 논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네. 자,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정확히 2025년 언제 그럼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2025년 10월 시행 예정입니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성분을 공개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유해 성분이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환 씨. 네. 우리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형님이 좀 네. 많이 태우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 전 재환 씨 때문에 그냥 속이 탈 뿐이지. 그래요? 예. 뭐 다른 걸 많이 태우진 않아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대가 나의 속을 태울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아,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게 아예 흡연을 못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좀 흡연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슬픈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세계적으로 이런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2022년도에요. 이미 뉴질랜드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흡연 금지법을 만들어서요. 2025년까지 전 지역을 금연화, 담배 없는 나라 만들기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홍콩에서도 전자담배 금지법이 2021년도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유해 성분을 모두 제대로 알린다 이런 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점점 이렇게 금연을 좀 더 권장하는 그런 추세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사실 정말 금연도 중요하지만 이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비흡연자가 아예 흡연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예 시작을 말아야 돼요. 이번에 통과된 담배법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탁해진 세상을 맑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입법자를 모셔봐야죠.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꼴찌였습니다. 사회에서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나 종사자 모두 제도적으로는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문신이랄까 요즘은 반영구화장이라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합법화가 안 됐습니다. 오, 그래요? 불법입니다. 좀 우리 200만 종사자들이 제대로 당당하게 영업을 하고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그 수입에 상관없이 우리 난임으로 인한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분은 무조건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휴학기간 전부를 10일로 좀 연장하고. ICT 세상을 읽는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실 분입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우주과학 전문가 조명희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우주과학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위성과학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조명희 의원님의 꿈은 이 우주로 나아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주로 갔다가 다시 우리 국토로, 우리 민생으로 우리가 살았던 것보다 좀 더 ICT를 이용해서 좀 더 풍요롭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저 꿈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앞서 이제 인사를 저희가 나누면서 명함도 받았습니다만은 공학박사라고 적혀 있거든요. 대한민국 위성정보공학 1호 박사시기도 합니다. 네. 아, 진짜 멋있어.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우리 위성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의 나사 위성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위성 영상으로 분석하고 정보를 추출하는 1호 박사입니다. 진짜 저는 위성정보과가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들었는데 위성정보과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위를 받고 나니까 과가 없었어요. 가르칠 대학이 없어서 제가 유엔 연구원 시험 쳐가지고 일본의 유엔 지역개발센터에 취업을 해가지고 라오스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위성 없었으니까 일본 위성 가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경북산업대학교 모 사립대학교 위성정보공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드셨어요. 또. 네,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러자 2006년에 이제 우리 위성을 쏜 거죠. 네. 우리 아리랑 위성. 발사됐을 때 우리- 난리가 났었잖아요, 정말. 네. 우리나라의 중형급 위성인 아리랑 1호가 미국 반덴버그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1호 위성정보공학 박사시기도 하지만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위원 타이틀이 무려 200개가 된다고 하시던데 그만큼이나 갖고 계시다고요? 네, 그 국토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첨단 ICT부터 재난, 국토 관련한 중앙하천위원, 뭐 도시계획위원, 지자체 중앙부처 한 200개 전문위원을 했습니다. 아마 직접 네. 저 말씀으로 하시기에는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저희가 자막으로 지금 쫙 올려드릴 텐데 마치 그 스타워즈 오프닝처럼 이렇게 쫙 지금 200여 개 타이틀이 올라가고 꽉 찼어 있습니다. 화면에 꽉 찼어. 근데 이렇게 200개 전문위원도 하시고 벤처 200 개는 기업까지 뭐, 예. 운영도 하시고 그러다가 정치권으로 오신 이유가 정치에 가학이 없어서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냐면요. 저도 젊은 과학자 시절에는 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막상 제가 국가의 전문위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이게 부처 간에 너무 중복 투자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하나 위성 하나 쏘면 보통 2천억에서 7천억 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우리 국민 세금으로 위성을 쏴도 북한 국정원이나 국방부 같은 안보에만 딱 하고 국민들한테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거의 인문계가 85%,
지자체는 90%가 행정직이에요. 인문계요. 그래가 위성 위자도 몰라요. 아, 안 되겠다. 정부 부처를 관리하고 정부 부처 정책을 위반하는 데는 국회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국회로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벌써 이제 12월 중순이고 올해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좀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세요? 네, 요즘 제가 부대표 하고 있거든요. 원내 두 번째로.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또 운영위원회, 또 기후위기 특위, 예. 그 필수 의료 TF팀, 그리고 요즘 UCT 5개 하고 있네요. 이야. 그다음에 뭐 지역에 또 제가 대구 동부발전연구원 열어서 매월 토론회 하고 지역의 민생을 해결하는 바쁩니다. 진짜 바쁘시겠는데요? 바쁘신 보이겠는데요. 네. 바쁩니다. 그야말로 정말 이제 과학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정치 신념을 바탕으로 한 귀한 법안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 입법자들에서는 그 어떤 법안을 준비했을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명희 의원님의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요. 그 첫 번째 법안은요. 눈썹 문신 좀 마음 편하게 합시다. 반영구 화장 타투법 제정안입니다. 이게 실은 뭐 눈썹 문신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게 전반적인 반영구 화장, 그러니까 이제 타투에 대한 법안인데요. 타투는 또 여성뿐만 아니라 요새 남성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난 10월에는 이쪽 이제 여러 관계자분들하고 또 기자회견도 국회에서 직접 열으셨더라고요. 네. 예, 반영구 화정은요. 지금 남자분도 많이 하시고 1,600만 명이 저희 아버지도 하셨어요. 네. 눈썹 문신. 문신이랄까 요즘은 반영구 화장이라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합법화가 안 됐습니다. 오, 지금까지 우리 하신 분들은? 법법자입니다. 아, 그런 거군요. 이게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반영구 화장을 스킨아트라고 그러는데 옛날엔 메디아트라고 그랬어요. 거의 뭐 아트예요. 네. 아트인데 지금 합법화가 안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럼 범법자라는 얘기예요? 오. 우리 다요. 그래서 이게 그 종사자가 200만 명 됩니다. 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불법 신고가 되면은 세금도 내고 벌금도 내고. 어. 그 젊은 친구들이 외국을 많이 간대요. 일자리 구하고 편하게 일한다고. 그렇군요. 이게 업계 종사자도 많고 실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비의료인이 시술을 해서 현재 이제 그게 범법 행위다. 이제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그게 판결이 불법으로 판결이 났는데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생활권 내에서 다 문신 반영구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바를 좀 정리해 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 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뾰족한 바늘 을 가지고 이제 피부를 침투시키는 행위가 이제 의사의 의료 행위에 들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도와 현실에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파트 상가만 가도 사실 반영구 화장 같은 거 하는 그런 업소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법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주요 내용, 핵심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현실을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범법하지 말고 좀 우리 200만 종사자들이 제대로 당당하게 영업을 하고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이제 제도화해서 합법화하자. 가능한 한 빨리 좀 법이 통과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드심으로써 타투업의 자격과 업무 범위도 정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위생관리 의무도 당연히 부과하실 것 같고요. 교육.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이제 규정하심으로써 결국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게 하자 이런 걸 골자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알면 부모님들이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도 하셔요.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아이가 하면 어떡해요. 그런 거는 제도권 내에서 잘 이제 그걸 잘 관리를 해야 관리할 되죠. 수 있도록. 네. 어쨌든 뭐 이게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예, 타투 있으면. 유명하잖아요.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 요청으로 브래드 피트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브래드 피트. 제가 그- 잠시 말씀드리면은 2019년에 여름에 그 브래드 피트 요청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브래드 피트 몸에다가 이제 타투를 한 사람이 있는데 네.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김도윤 씨라고 엄청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2019년에 이 건과는 다른 건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뭐 연예인에게 뭐 시술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 청사처벌도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정까지 가서 변호사비 뭐 이렇게 구형도 받고 이러니까 어떤 차원이든 안 되면 타투는 주고 나중에 개정해가 하더라도 반영구 화장이라도 먼저 이렇게 합법화를 하고 타투는 조금 더 이제 완화해가지고 개정안을 해서 좀 더 단계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한국의 타투이스트의 기술력, 이 기술은 인증을 받았으니까 브래드 피트도 요청을 했는데 네. 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범법 행위로 정해져 그럼요. 있으니까 그럼 뭐 브래드 피트도 저 불법 시술한 겁니다, 그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자면은 미국의 뉴욕은 한국 웰컴 코리안 보이 네. 한글로 자격 시험을 친대요. 뉴욕 가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엄청 환영을 받는 그렇군요. 타투이스트입니다. 자, 어쨌든 정말 그 반영구 화장부터 아니면 이제 타투와 관련된 것들이 하나하나 좀 합법화가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사자들이 맘 편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명희 의원님의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요. 두 번째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금 아끼지 마세요. 모자보건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입니다. 네. 현재 이제 정부가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 법안을 또 내셨을까요?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 1년에 출산아가 몇 명 출산된지 아세요? 25만 명. 예, 24만 9천 명. 네, 최근에 둘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없더라고요. 애국자입니다. 아, 그럼요. 요즘같이 우리 출산율이 너무 낮은 이 상황에 임신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애국자입니다. 요즘 아이를 잘 늦게 결혼하고 아이를 잘 안 낳잖아요. 한 명 나오면. 인구 위기인데 임신하려는 의지만 있는 것만으로 해도 자기 수입에 상관없이 정부에서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는 법이 이 법입니다. 맞습니다. 말씀 맞다면 정말 예전에 비해서 난임 환자 수가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현재 진짜 어떤 상황입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은 33.2세, 여성은 30.8세로 10년 전에 비해서 각각 1.4세, 1.9세 정도로 이렇게 늦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산도 늦어지고 있고 통상 산모 나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난임률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여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를테면 한국 같은 경우도 작년 남성 난임 환자 수가 7만 9천여 명으로 약 8만 명 가까이 됩니다. 여성이 14만 9천 명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독일 등 유럽에서도 그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거기도 난임이 되게 문제인데요. 뭐 남성 같은 경우는 원래 임신을 하려고 필요한 정자 수가 있는데 그게 30%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유럽 남성들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난임 시술 또 이거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요. 이렇게 난임 시술이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태어난 신생아들이 또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체 신생아 수는 진짜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난임 시술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는 2018년도에는 이제 8,973명으로 전체 신생아의 한 2.8% 정도였다면요. 2019년에는 무려 26,362명으로 8.8%로 증가 추세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난임 부부에게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 모자보건법 내셨습니다. 이 법 내용을 보면은요, 결국 시술비 지원에 관한 것인데 지금은요, 2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180% 이상이면은 난임 시술비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시켜주는 내용을 담고 계신 거죠? 그 수입에 상관없이 우리 난임으로 인한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분은 무조건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난임 시술비를 뭐 많게는 정말 90% 이상 전액을 지원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이건 또 어떤 법안입니까? 2003년에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그 제자들 직원들은 거의 맞벌이입니다. 네. 젊은 친구들하고 제가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난임 부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같이 그 난임 시술 받으러 가잖아요. 자기 일하다가 갑자기 빠지게 되니까 그러면 이 휴가를 조금 더 늘려줘야 되고 휴가 기간 전부를 10일로 좀 연장하고 유급으로. 그게 중요하죠. 네.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기본적으로 연간 3일의 난임 휴가를 보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난임 치료가 3일 만에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술 1회당 적어도 7일 정도의 어떤 그런 시술 치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나아가 연간 평균적으로는 21일 이상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급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유급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이 덜컥 휴가를 쓰기가 네,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연간 3일 이내 최초 하루는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의원님 말씀처럼 이건 누가 봐도 좀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보니 법적으로 기간을 대폭 연장해 주시겠다 이런 걸 담고 계신 거네요. 네, 복지죠, 복지. 임금위기에 대한 복지입니다. 진짜 그 인공수정이나 난임 치료하고 나면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된대요. 근데 휴가라도 가서 좀 남편이 옆에서 좀 케어해주고 좀 편안히 있으면 훨씬 출산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실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해당이 안 되십니까? 아직? 저는 이미 이미. 힘든 시기는 좀 지났습니다만 좀 맞벌이 하면서 저도 힘들게 키웠거든요. 아우,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이 시점에서 그럼 좀 둘러봐야 될 것이 이제 해외에서는 어떻게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프랑스, 네. 일본? 네.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43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여성에게 무료로 이제 시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도 우리처럼 지금 한국처럼 난임 지원을 결정할 때 소득 기준을 적용했었는데요. 2021년에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난임 시술 횟수에 대한 제한까지도 없애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몇 회 이하, 뭐 이게 나이도 한국도 만 43이 넘어가면은 이게 정부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시험관을 해도 확률이 낮다고 생각을 해서 그 국가에서는 그게 재정 낭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의료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도와줘야지 떨어진 출산율도 높여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확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낼 걸 좀 주제를 주십시오. 네. 개정안 낼 제가 이게 난임 전문가입니다. 아, 예. 요즘은 굉장히 건강해져가지고 근데 0.7을 꼭 해야 되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43세보다 좀 나이를 높여야 되지. 아, 43세 건강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갖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제가 우리 직원들을 봤거든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네네. 발의했습니다. 정확하게 난임 부부에게 필요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이기도 할 텐데요. 오늘 의원님의 법안들이 정말 시대 흐름을 제대로 꿰뚫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200개 전문위원 타이틀의 소유자시기도 하고, 뭐 과학기술, 하나. 벤처, 예, 또 기초연구진흥 우리가 노벨상이 없습니다. 네. 예, 예. 노벨 과학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노벨 의학상도 없고 생리학상도 없고 오직 노벨 평화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OECD 국가 10개 나라 중에 노벨 과학상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R&D 투자가 세계 1위입니다. 그만큼 우리 R&D가 투자는 많은데 그래서 기초연구진흥법을 1호 법안입니다. 오늘은 과학에 대한 게 아니고 여성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정말 하고자 하시는 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입법 계획 입법 계획. 있으실까요? 지금 입법 계획이 많죠. 제가 국회 4년 생활해 보니까 우리 국회가 거의 법조인, 정당인 행정가밖에 없어요. 기술가가 없고 그래서 전문가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법안 아직 위성활용 촉진법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위성이 정말 우리 위성이 세계적인 위성인데 우리 국민들한테 서비스 안 되는 기초연구진흥법 제가 1호 법안도 20년 7월에 발의한 건데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인데 아직 시행이 100%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 조명희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우리 세 분 혹시 응원의 메시지? 저는 노벨 과학상 우리나라 꼭 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까지 조금만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 얼마나 좋아요, 짧고 간결하고 재환 씨. 네네네. 예. 과학기술 발전에 이제 평생 이바지 해오신 그런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은 이제 또 출산율이라는 우리나라가 발전함에 있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문가로서 역량을 10분 발휘하셔서 우리나라 네. IT 강국, 과학 강국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다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주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의 우주와 또 네. 출산과 관련된 아이, 그러니까 전부 다 한국의 미래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모두 다 성공하셔서 대한민국 더 발전되는 국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응원드립니다.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우주 밖으로 나가실 수는 없으니까 인공위성이 우리를 내려다봐주고 그렇죠. 있고, 네. 예, 이 땅 위에서는 우리 복원을 위해서 복원을 또 열심히 힘써주시는 오늘 네. 조명희 의원님과 함께할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얼마 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떠오르는 사건이 있나요? 전청조 사기 사건 요거 아닐까 싶습니다. 충격이었죠. 예. 그렇죠.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과 관련해서 전청조 고소와 씨에게서 고발은 모두 해당했다는 사람과 17건이 피해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말도 안 된다밖에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로. 예. 실은 네. 그 정도로 뭐 하나가 맞아요. 밝혀졌는데도 그것도 놀라운데 그 뒤로도 계속 정말 놀라운 일들이 예, 어마어마한 사기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게 약간 좀 사랑 빌미로 해가지고 로맨스 스캠인가 뭐. 네. 이게 연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네. 어쨌든 그 사람에게 뭔가 또 사기를 치기 위한 수법일 네,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하나의 사기 유형이에요. 로맨스 스캠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너무 싫어해요. 이 두 개가 붙으면 안 되는 단어가 그러니까요. 붙어버린 거거든요. 네. 이제 스캠이라는 거는 이제 기업의 이메일 정보 같은 거 해킹해서 무역 거래 대금 같은 거를 탈취하는 그런 온라인 사기 수법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로맨스가 붙은 거죠. 지금 우리가 연인 관계인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 다음에 사실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 요즘 특히 SNS 상에서 정말 유행하는 사기 수법이거든요. 그렇군요. 과연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법은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사랑도 잃고 돈도 잃었다는 사례를 저희가 각색해봤습니다. 사연 함께 보시죠. 이 비행기 아닌가? 까꿍, 혹시 저를 찾으십니까? 어머, 혹시 그 유명한 우리 100억대 자산가 유월 씨신가요? 아, 이번에는 얼마나 있다가 가려고 온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 자, 나갑시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어. 짜자잔, 당신 것이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이게 그 내가 말로만 듣던 그 벤틀리? 역시 what a rich guy you are. I love you. 어머, rich you are. 자기 어디? 나? 지금 레오나르도 디카페인가 공치고 있지. 보여? 이 넓은 필드가? 역시 우리 자기 멋져. 우리 레오님은 어딨어? 저기, 헤이 레오. What's up, man? Hurry up and hit the ball. 레오 약간 억양이 좀 한국 쪽이다. 신기하네. 나름 재벌 3세야 제가. 근데 허니 지금 돈이 좀 묶여 있어서 그런데 빌려줄 수 있을까? 아니 돈이 묶였어? 얼마나? 한 3억이면 돼. 껌이지 뭐. 내가 갚을 때는 달러로 줄게. 요즘 달러 값 좋잖아. 알지. 이자 같은 건 안 줘도 돼. 내가 지금 바로 3억 바로 쏠게. 오케이 허니 I love you. 띠리리리. 저 순진여 씨인가요? 여기 경찰서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맞아? 이게 유월 씨라고 아시죠? 유월 씨요? 알죠. 제 헌인데. 저 유월 씨란 분이 사기로 입건됐습니다. 돈 빌려주셨죠, 그 사람한테? 나와서 조사 받으셔야겠어요. 사기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세요. 6월 엄청 부자예요. 지금 레오랑 공치고 있는데 그럴 리 없어요. 우리 헌이는 100억대 자산가라고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잘못 보신 거예요. 하하,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시네. 여튼 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니까요. 당장 나오세요.
자, 이런 내용이군요. 그나저나 중간에 등장했던 레오나르도 디카페인. 디카페인. 이름 잘 졌네. 잘 졌네. 예, 그래도 밤에 잠은 잘 오겠어. 디카페인이야. 예. 뭐 디카프리오 하니까 이제 영화 하나가 또 떠오릅니다. 캐치 미 이프 유 캔. 네. 거기서도 뭐 엄청난 정말 사기꾼으로 나왔었던 그랬었죠. 그런 영화였는데 저희가 각색을 좀 해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런 내용이 사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여기서 등장했던 인물 사기를 친 A 씨는 외국 항공사 기장이라면서 100억대 자산가 행세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것을 믿고 연인 관계로 지냈고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A 씨는 휴대폰 번호를 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보내는 형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어플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에서 자기가 이제 해외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좀 완벽하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것까지 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상대방에 보낸 거는 네. 전부 그러니까 해외 발신 번호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장이니까 공항에도 와야 되잖아요. 네. 도착해서 얼굴도 이제 그 피해자들 만나기도 하고 그던 피해자 중에서 한 김해에 사는 어떤 피해자 한 명이 수상하게 여겨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얼마나 많이 피해를 본 건가요? 최초 신고했던 김해 사는 분은 피해액이 4억 3,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 씨가 4년간 뭐 한 4명 정도 이렇게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뜯어낸 돈이 한 10억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어이구. 어떤 피해자는 그럴 리가 없다라면서 이렇게 현실을 또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사기 피해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로 바라봤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완벽한 뭐 100억대 자산가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시작하고.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거기다 또 이제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게 수상한데 이게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온라인에서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누구나 다 경계하고 잘 안 믿게 되죠. 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친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주자주 연락을 하고요. 내가 어디 있다고 사진을 보내요. 믿게끔 만드는 그런 사진들을 직접 보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돈을 빌려요. 근데 처음엔 빌리면 굉장히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줘요. 한두 번 정도는 또 이자를 주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믿게 되는 거죠. 그 믿는 관계가 되었을 때 이제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지금 너를 만나려고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뭐 계좌가 묶여 있어서 아하. 나에게 이걸 보내주면 나중에 뭐 또 주겠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갑자기 거액을 송금을 요구하게 되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모르게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신뢰관계를 쌓고 이제 큰 돈을 빌리게 되는 건데 자 이런 경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검사, 어머니는 산부인과 의사, 큰형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아이고. 작은 형은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는 사업가, 그리고 작은 처형은 피부과 의사, 그리고 난 또 의사. 이런 남자 어떻습니까? 너무 완벽한 환상적인 스펙이죠. 그러네요. 뭐 본인을 네. 포함해서 가족들도 전부 지금 엘리트 집안이라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겠죠? 네,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대부분 다 거짓말이지 않을까요? 그냥 평범한 유부남이었고 피해자 2명이 농락을 당했고 3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형사처벌은 징역 1년 6개월 정도 실형 선고가 나와서 오. 감옥에서 1년 6개월만 살고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가지고 논 죄는 원래 그렇게 가벼운 건가요? 어머 이게 너무 철학적으로 접근해 주셨어요. 네.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논쟁 가볍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네.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실무상으로도.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할 것처럼 이렇게 속인 거죠. 우리 결혼하자. 우리 결혼할 거니까 네. 같이 살 우리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해. 그런데 저의 이 내심의 의사, 제 마음은 결혼할 생각이 1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속인 거는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가 사기죄로 처벌이 되냐면요. 우리는 연인 관계잖아, 유엘. 그러니까 나에게 투자해, 나에게 돈을 줘. 이런 식으로 속여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을 때야 이때야 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인 관계라고 한다면 이런 관계에서 돈이 오가거나 할 때 뭐 차용증을 쓰는 것도 잘 없고요. 선물 같은 거 받았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게 사기였다는 거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야, 물론 상당히 속 터지는 일이긴 한데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벌어지는 전청조의 경우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까요? 아, 전청조 사건은 좀 다릅니다. 워낙 피해자도 지금 많고요. 피해 규모도 지금 몇십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일단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피해 금액이 이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단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고요. 50억 이상이 된다면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데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 피해 금액을 회복받는 것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고 이 전청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반대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겠죠? 남성의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울산의 전청조로 불렸던 40대 여성이 소개팅 앱을 통해서 만난 남성들을 부유층 행세를 하면서요, 당연히 한 30억 원 정도 이제 사기를 쳐서 얻었다고 합니다. 모르는 여성이 말 걸면은 무시하세요. 너무나 겪던 일이라.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피해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저도 이 부분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사기를 친 게 맞다면 형사 고소하셔야 돼요. 그럼 사기죄로 그 형량이 어찌됐든 일단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것과 내가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받아올 재산이 있어야지 다시 내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건데 이런 사기꾼은 대부분 명품으로 사치하죠. 흥청망청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가장 좋은 건 이런 사기 피해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꼭 지켜야 될 거, 이렇게 중요한 거 딱 네. 집어주신다면. 일단 경찰에서는 SNS에서 무분별한 친구 추가 자제하라고 하고 있고요. 외모, 재력 등을 과도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에도 일단 의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낯선 외국인과의 채팅, 대화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만난 경우에 돈을 어떤 명목으로든 요구를 한다면은 일단 모든 걸 중단을 해야 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돈 얘기가 나오면 손절을 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쉽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예. 네. 일단 첫 번째, 네. 섣부르게 호감 표시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나를 실제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날 사진만 보고 이상형이다. 느낌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섣부른 호감을 표현하는 경우 일단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공개된 SNS에서 처음엔 댓글 같은 걸로 소통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공개가 좀 어려운 그런 메신저, 대화 앱으로 1대1로 대화하자고 넘어가는 경우 또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통 현금 거래가 아니라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가상자산이라든지 또는 기프트 카드 같은 걸로 좀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적이 좀 더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일단 의심하셔야 됩니다.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섣부른 호감, 그다음에 공개 SNS에서 갑자기 1대1 대화로 옮긴다. 또 현금보다 기프트,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독이 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네, 사기꾼들의 사랑은 계속되겠지만 더 이상 농락당하는 피해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의 독을 말끔히 걷어내 좋은 법률과 함께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죠.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